안녕하세요. 이렇다 234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카프카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찬이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찬희쌤입니다. 예, 추석 연휴 어떻게 보내셨어요? 잘 보냈습니다. 잘 쉬었습니다. 아, 잘 쉬셨어요? 네. 그러면은 같이 살고 있는 파트너도 잘 쉬셨나요? 네. 아, 그럼 다행이고요. 네. 명절제국은 없습니다. 찬이쌤은요? 추석 역사상 가장 일을 안 한 추석으로 보냈습니다. 아, 그래요? 전도 붙이지 않고 제사도 안 하고 아, 사실은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걸 안 했는데 네네. 아버님이 좀 아프셔서 네네. 다 생략. 맞아. 아, 워낙 집안에 어른이 네. 아프면 병원에 계시다 안, 보니까. 예, 병원에 네. 계시면 안 지내죠. 근데 좋은 소식. 내일 퇴원하신답니다. 아, 그래요? 네, 60일 만에 퇴원을 하셔서 60일? 네, 좀 회복이 안 되셔갖고 염증이 수치가 안 떨어져갖고 네네. 좋은 일이네요. 추석이 뭐 아. 보름달에 소원을 빌었더니 아, 그러면 염증이 좀 좋아져서 나오시는 네, 거죠? 워낙 연로하셔갖고 올해로 93세세요. 아, 그러니까 정말 위기를 넘기신 거죠. 네. 그러네요. 어쨌건 다행입니다. 근데 그래도 워낙 예, 장수하시고 몸이 좀 강건하신 편인가 봐요. 네. 예전에도 몇 번씩 입원을 하셨는데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또 육상 선수셨대요. 아, 네. 고등학교 네, 때. 도 대회에서 은상도 타고 그러셨답니다. 그 나는 왜 근데 체력이 이렇게 약골이지? 아니 왜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아니 뭐 선천적이라면서요. 허리가 아, 허리 그러니까. 안 좋은 선천적인 거 어쩌겠어. 나하고 알잖아요. 네. 나 미치겠네 약골. 네. 아,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카프카님 어떤 주제를 가지고 나오셨어요? 지난 한 달 동안 있었던 일 중에 네. 뭐랄까 기억날 만한 일이 그 당대 시인, 송대 시인 말고 당대 시인 당대. 네. 이문재 시인께서 불쑥 전화를 하셔가지고 네. 사연인즉슨 술을 한잔 하자. 아. 아무 이유가 없다. 그래 무슨 사연인가 그랬더니 이 치아 치과를 다니는데 드디어 의사로부터 술을 마셔도 좋다는 허락이 떨어져서 근데 왜 저를 떠올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단톡이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는데 우리 단톡 있잖아요. 거기에 되게 밤늦게 네. 단체 카톡에 뭔가 술을 부르는 메시지를 보내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반응이 없었구나 사람들이. 아무도 반응이 없이 그래서 그냥 제가 빨리 끌려 나가. 주무세요. 막 이런. 그래서 제가 끌려 나갔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그 시기가 아닐까 아, 싶은데요. 박 그래가지고 선생님도 들어있는. 아, 박수홍 선생님 거기 없어요. 벌써요? 우리 아, 박 선생님 계시든가? 우리? 아니요. 없죠, 없죠. 그래가지고 뭐 뭐 얘기하다 보니까 여기서 그 이렇다해서 얘기했던 뭐 그 장일수 선생 얘기도 나오고.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이문재 시인이 시집을 혼자의 넓이라고 어허. 시집을 냈는데 제가 이 시집을 한 권 샀는데 네. 네. 또 받았어요. 그래서 아, 앞에 그래요? 이제 서명도 받고. 음. 근데 제가 뒤를 넘겨보니까 깜짝 놀란 게 이게 5월 28일 날 일세를 했는데 네. 2달도 안 돼서 7월 8일에 2세예요 벌써. 시집이. 이번 시집 대박 났어요. 근데 아니, 제가 이제 아이돌 아니십니까 이분? 뭐 저는 시계 뭐 아이돌. 비평적인 네. 뭐 안목은 거의 없는 사람인데 네. 네. 이 시집이 이제 1부, 2부, 3부로 나눠져 있어요. 음. 근데 이제 1부는 혼자와 그 적들 뭐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고 제 2부는 당신이 찾고 있는 것이 당신을 이렇게 책 제목이 혼자의 넓이. 넓이. 네. 역시 시인은 제목도 참 멋있게 근데 붙이네요. 이거 혼자의 넓이 검색해 보면은 네. 뭐가 뜨는지 아세요? 뭐요? 뭐 고시텔. 경험이 있으신 거 아니에요, 이문재 시인이? 그러니까 그런 혼자를 네. 더 뭐랄까 폭넓게 얘기하고 있는 네, 네. 또 3부가 끝이 시작되었다 이런 건데 제가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이 3부가 참 좋다. 네, 네. 근데 여기 이렇다 해서 얘기해 볼 만한 시가 작품이 저는 여기서 이제 너무 길어서 이거 읽을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한 작품은 여기 그 기본소득 네트워크에서 펴내는 그
개간지가 있잖아요. 네. 기본소득. 예, 예. 근데 그 창간호에 음흠. 축사를 실어놨어요. 어허. 근데 제가 기억이 제가 납니다. 예. 근데 이게 음. 그 거기 이제 음. 뭐 유보선과 같은 당대 평론가가 또 네. 기본소득 그 네트워크에 참여하시니 네. 기본소득 네트워크 이사시죠, 유보선님. 예. 예. 그 이제 문정희 나이덕이라고 하는 두 분 시인은 시를 발표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이 이야기 하려고 그 창간호에 축사를 누가 쓰셨나 네. 그랬더니 여기 뭐 여러분들이 쓰셨어요. 뭐 홍세화, 이정전, 이한주, 신영철 뭐 등등등. 거기에 이문재 포함돼 있고 네. 애니 밀러, 사라트 다발라 뭐 이런 사람 네. 외국 분도 있고 그런데 네. 이게 아니 축사를 썼잖아요. 네네. 근데 이 축사를 이 시집에 시라고 실어놨어요. 아하. 뭔가 마음이 아니, 이해가 돼요? 마음이 담겼나 보죠. 아 무슨 이문재 얘기를 씨는. 하시고 싶으신 예. 거예요, 깜빡하님. 아니 아니 그러니까 시를 발표해서 시를 네네. 옮겨 실은 게 아니고 아. 축사를 실어놓고 네. 그 축사를 여기다가는 시라고 실어놓은 거예요. 지면이 좀 부족했구나. 아니 작품이 이렇게 많은데. 아 그러니까요. 그러면 약주 한잔 하시면서 이유를 한번 물어보셔야겠네. 예. 예. 아니 그러니까 안 물어보셨어요? 근데 저는 네. 이 3부에 이렇게 묶어놓은 것들이 어찌 보면 이런 호흡이에요. 근데 이제 그 막걸리를 한잔 하면서 네. 여기 3부가 좋다 나는. 앞에는 너무 그 시를 시답게 이렇게 시라고 하는 어떤 머릿속에 있는 어떤 네. 틀이 있잖아요. 네, 네. 그 틀에다가 자꾸 넣으려고 하는 그런 건데 여기 뒤에는 그런 걸 풀어 헤쳐놨어요. 아. 그러니까 풀어 헤쳐놓으니까 기본소득 창간호에 축사라고 했던 그 어떤 발언을 네. 이 시집 묶을 때는 시라고 담아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뭐 같이 읽어보면은 네. 아이들과 눈을 마주치기가 힘들다. 학생들에게 장래 희망이 뭐냐고 묻지 않은 지도 오래다. 청년들이 분노하지 않는다며 목청을 높인 것도 한참 전이다. 미안해서 그렇다. 이런 얘기 쭉 하면서 미래 세대에게 미래를 돌려주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우리 모두 파국을 맞을 것이다. 시간이 많지 않다. 하지만 길은 있다. 그중 하나가 기본소득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기본소득의 이 뜻을 모으고 있는 잡지에 이 축하의 뜻을 이렇게 메시지를 담아서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 3부에 실린 것 중에 참 이거 또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게 남녘 49제라는 시가 있어요. 이게 이제 김종철 선생이 2021년 6월 25일 날 6.25에 돌아가셨는데 작년에 네. 그렇죠? 작년이죠. 네, 그렇죠. 그리고서는 8월쯤에 이제 49제를 맞았는데 그때 그 49제의 이야기를 시로 또 담아냈어요. 근데 이것도 여기도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하지만 떠나지 않은 결코 떠날 수 없는 새로 마중해야 할 김종철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김종철들입니다. 김종철에서 비롯하되 김종철 같지 않은 김종철에서 시작하되 김종철과 다른 수많은 김종철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김종철과 더불어 김종철을 넘어서려는 자기만의 김종철 말입니다. 김종철 이후의 김종철들 여긴 따옴표까지 붙여놨어요. 이 생겨나지 않는다면 말 그대로 파국일 테니까요.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 고유명사 김종철을 녹색평론을 펴내고 편집하고 녹색 사상 뭐 등등을 한 그 김종철을 보통명사 김종철을 하면서 네. 새로운 김종철을 기대하는 뭐 이런 얘기를 여기
49제 얘기를 해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 들고 온 거는 이 이문재 시인과의 만남 그리고 이제 그 시집을 한 권 받으면서 제가 이제 이 코로나 이후에 제일 제 삶을 바꾼 게 뭐냐 그러면은 걷는 거였거든요. 네, 지금도 맞아요. 계속 걷고 있어요. 살도 많이 빠지셨어요. 그래서 둘레길 음. 걷고 둘레길 걷고 근데 그때 우리나라 공직자분들이 산에다가 그 둘레길에다가 그 산과 둘레길에 어울리는 실을 뽑아가지고 네. 이렇게 나무 판자에다가 새겨가지고 목각을 해가지고 뭐 좀 쉼터 같은 곳에 좀 숨을 좀 돌릴만한 곳이면 시가 한 표씩 나타나요. 그렇게 심어놨어요. 근데 물론 김소월 같은 시인도 있고 그 시인의 작품도 있고 뭐 윤동주도 있고 등등등인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천상병 시인이 베스트 오브 베스트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천상병 시인을 우리 시민들이 국민들이 좋아하나 뭐 이런 느낌도 하나 받고 또 그러면서 천상병 시인을 이렇게 제가 가져오기도 했는데 옛날 책이네요. 옛날 그 누리 민음사의 오늘의 시인 총소에 이게 이제 김우창 선생이 편에서 79년에 나온 이거 거예요. 진짜 79년도 저도 책이다. 이런 총서 몇 개 있습니다. 김수영 선생 것도 있고. 색깔이 예. 아니 누런데 완전히. 근데 이제 이 황동규 선생 것도 있고. 예. 예. 근데 이거를 펴내고 이후에 예. 이 천상병 선생의 아. 일화라고 하는 것은 뭐 인사동에서 그 기천이라고 네. 하는 맞습니다. 그 술집. 목순옥이라고 하는 부인께서 운영하는 네네. 조그만 찻집이죠. 찻집이군요. 예. 네, 그런 또 인사동 주변에서의 좀 뭐랄까 기인으로서의 뭐 이야기 뭐 이런 것들 특이한 분이다 이런 정도의 이미지지. 사실 천상병 시인을 내가 다시 읽고 또 다시 읽고 어떻게 보면은 진짜 포도밭에 포도알 그 따먹듯이 그 말씀을 한번 새겨서 읽는다라고 하는 느낌은 사실 청소년기나 청년기 말고는 특별히 기억나질 않아요. 그냥 좀 잊혀진 시인인 듯 네네. 개인사에서 그랬는데 이 코로나로 걷다가 천상병 시인을 만난 거예요. 천상병 시인이 예를 들면 이래요. 이게 이분이 수락산 지금 상계동인데 수락산 밑에 집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노원구에서 시인 천상병 공원을 만들어놨어요. 지금요? 네. 근데 그 공원에 그 여러 시들을 이렇게 나무판에다 넣어놓고 그 또 수락산과 관련된 그 마을에 살면서 썼던 시들을 또 다 새겨놓고 또 그 공원 만들 때는 날짜가 뭐 제가 찾아보니까 2130년에 그걸 오픈하기로 돼 있대요. 타임캡슐도 묻어놨어요. 2130년. 네. 2030년. 아니요. 2130년. 지금으로도 110년 뒤요. 네. 탄생 200주년 될 때 110년 뒤에 지구는 어떻게 이분이 있을까? 1930년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탄생 200주년 될 때 그 생일날에 개봉하기로 아유. 뭐 이런 발상을 하면서 그 공원을 만들어 놓고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이분이 이제 그 수락산변 지금으로 보면 상계동에 살다가 의정부로 넘어가서 또 사셔요. 그랬더니 또 의정부는 아예 둘레길 이름이 소풍길이에요. 이분이 기천이라는 시에서 내가 소풍 왔다 잘 간다 하는 식으로 노래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의정부의 그 둘레길이 거의 한 7, 80km 되는데 그거 전체를 소풍길로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시인들 중에 뭐 공원이면 공원, 뭐 둘레길 이름이면 이름 이런 정도의 이름을 붙인 인물은 원효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야 이렇게 높이 우리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 우리나라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시인이었나? 이런 의문이 하나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의정부 소풍길을 걷는데 이제 제 머릿속에 화두는 이 코로나 19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게 이 우주가 이 지구가 이 인간의 교만함에 대해서 이 물질 문명에 대해서 침을 놓고 있는 거야. 우리가 새롭게 이 자연 환경, 그 생태 또 이 문명에 대해서 뭔가 큰 깨달음이 없으면 이 코로나19, 코로나20, 코로나21 이런 거 계속될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걸으면서 생각을 하는데 딱 쉼터에 딱 갔어요. 갔는데 천상병 시인이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 시가 내용이 이래요. 그게 자연의 은혜라는 시인데 자연의 은혜. 예. 네. 뭐냐면 서울의 소녀들을 보고 할아버지 얘기 좀 들어봐. 이 자연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 그런 거예요. 이게 제가 한번 읽어보면은 네. 애들아 들어라. 이 할아버지의 말을 들어라. 지금은 12월 겨울이지만 이윽고 내일 봄이 온다. 자연은 커다란 문을 열고 자연의 은혜를 활짝 열어줄 것이다. 산이나 들에 꽃이 만발하고 싱싱한 나무가 너희들을 맞이할 것이다. 자연의 은혜는 너무도 넓고 기쁘다. 시골에 가서 그 자연의 은혜를 맛봐라. 이렇게 했는데 이 무슨 수식이 없잖아요. 그냥 손자 손주들에게 그게 담백하네요. 그냥 담백한 정도가 아니고 그냥 할아버지가 그냥 손주한테 해주는 얘기. 야 얘들아 자연에 가서 은혜를 좀 받아라. 시골 좀 가. 뭐 이런 얘기인데 제가 이걸 보면서 지금 이 스튜디오에서 읽을 때 느낌하고 네. 땀이 비 오듯이 오는데 이 너무 그 바람이 상쾌한 거예요. 근데 눈에 탁 이 시가 탁 나타나는데 제 마음을 그렇게 흔들어 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야말로 이 시가. 자연의 은혜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겠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네. 이 옛날 이 서가에 이 김우창 선생이 묶어놓은 이 주막에서라는 시선도 다시 보고 그래서 안 되겠어요. 그 전집을 옛날에 산 것 같은데 네. 또 샀어. 또 사서 지금도 팔고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여기저기 넘겨보면서 이게 천상병 시를 새롭게 발견해야겠구나. 새롭게 읽어보고 생각해봐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여기 이렇다 우리 청취자분들은 정치 견제에 관심이 많으니까 네. 오늘 제가 들고 온 시가 이분의 시 중에 말년에 쓰신 건데 최저 재산제를 권합니다. 이런 시가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그 시는 우리 청취자분들이 우리가 3명이나 있는데 이제 우리 카프카님 목소리만 들리니까 제가 읽어보든지 해볼까요? 예, 좋습니다. 네. 최저 재산제를 권합니다. 세계 평화 위에서도 사회복지 위에서도 필자는 최저 재산제를 권합니다. 최저임금제 있잖아요. 최저 한도의 임금을 말하는데 왜 최저 재산제가 있을 수 없어요? 박정희 정권 때 박장군 쿠데타 모의 때 여러 가지 인쇄물을 담당한 이 모라는 실업가가 박정권 성공 후에 비호를 받아 500억 환의 재산을 모았다는 보도에 접하여 나는 아연실색한 일이 있어요.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는 부자는 부자대로 많은 재산을 대학이나 병원이나 사회복지시설에 끊임없이 기부하면서 사회 환원을 기어코 한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러지 못해요. 또 뒷장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필자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 최저재산제입니다요. 한 10억 원 정도로 사유재산고를 제한하는 것이 앞으로 유익한 자유주의 체제가 될 것이며
이북 동포들의 제국주의 소리도 줄 것이고 일반 노무자들도 큰 혜택을 보리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거 읽으면서 시 맞아요? 네. 이문재 시인이 지금 네, 축사를 네. 시로 실어놨다니까 이거 시 맞냐고 묻는 거랑 똑같은 거죠. 네, 그러니까요. 시 묻고 싶어요. 천상원 선생님이 경제학과 나오시지 않았나요? 서울대 상가대 상과대 지금으로 보면 경제학과 맞죠? 경제학과요. 근데 이 아, 천상병 시인이 네. 그 상가대를 뭐 졸업은 안 하고 뭐 요즘으로 하면 중퇴로 봐야 될 텐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 가르치는 교수님이 힌트를 줬대요. 한국은행에 자리가 났다. 맞아요. 네. 그런데 그 가려면 그냥 가서 한국은행 네. 그 지금으로 보면 뭐 은행장도 할 수 있는 아주 초기 그랬겠죠. 멤버니까. 한국은행은 굉장히 좋은 직장이었죠 당시에. 지금도. 지금도 그렇죠 뭐. 근데 이분은 그 길을 안 가고 어. 어떻게 보면 평생 그 시를 쓴다 하는 식으로. 그래서 아니 제가 지금 요즘 이 젊은 분들한테 물론 이분은 시에 대해서 꿈을 꾸었으니까 그 길을 가기로 마음을 먹었으니까 그렇지만은 정말 그런 길이 하나 있고 자기가 창조적인 어떤 작업을 하는데 그거 말고는 어떤 특별한 사회적 보상이 없고 이분의 자기 직업이 뭐라고 그랬냐면 가난이 나의 직업이다 그랬거든요. 네. 이 시에 보면 그런 구절이 나와요. 근데 그런 직업을 가지면서 시를 쓰는 것과 한국은행에 자리가 났는데 너 갈 터냐 그러면 지금 2021년에 어떨까요? 대부분 한국은행 가겠다 그러지 않을까? 더군다나 더군다나 경제과 나와가지고 네. 상가대학을 나와가지고. 아, 그럼요. 이제 먹고 살아야죠. 아, 그렇죠. 옛날에는 안 간 사람들이 또 많죠. 근데 일단 네. 저도 그 같은 과를 나온 사람으로서 네네. 일단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네네. 일단 제목이 잘못됐어요. 네. 최저재산제가 아니고 최고재산제가 돼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네. 이거를 읽고 네. 또 읽으면서 네. 그게 의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여쭤보려. 잘못됐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네. 첫 번째 여기 지금 최저임금제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 이 그냥 용어로 네. 최저임금제니까 최저재산제 네. 이렇게 발상을 할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게 한 가지 생각이고요. 맞습니다. 또 하나는 사고 방식이 달랐다고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재산의 최고를 여기까지로 하자. 그러니까 우리는 밑에서 올라간다고 생각하잖아요. 10억 원. 근데 거꾸로 끌어내리는 방향으로 사고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최저 재산제라는 게 거꾸로 된 말이 아닐 수도 있다. 제가 처음에 이 시를 읽으면서 저하고 똑같이 생각하셨고. 네, 똑같이 저도 네. 생각했어요. 아 네. 이거는 아니 나중에 기억할 때 아 이분이 최고 재산제라는 시를 썼지라고 생각하고 또 넘겨보니까 최저 재산제. 그래서 이게 제 생각에는 아마도 후자가니까 발상이 달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경제관념으로는 아니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재산의 최고를 잘라서 거기까지만 하자라고 발상했을 거라고 우리는 지금 생각하는데 거꾸로 아니었을까? 모든 사람이 10억은 갖게 하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고에서 나왔을 것이다. 네. 네. 그러면 그럴 수 거기가 있겠네요. 최저선인 거예요. 그렇죠. 그럴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거 발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근데 이거는 마지막에 읽으면은 사유재산고를 제한한다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그러니까 제한. 이제 경제학적으로는 최고재산제가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는 최고임금제라는 말이 없었을 테니까 최근에 이제 진보적 의제 중에 최고임금제 있지 않습니까? 임금 최고 한도를 제한하자. 네네. 그렇다면 아마 제목이 달라졌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지만 그건 이제 안 선생님이 아니죠. 카프카님이 네, 카프카님. 카프카님이 앞서 얘기한 거 연결되는 거죠. 최저임금제, 최저재산제가 된 게 아니라. 근데 또 이 카프카님 말씀대로 이 지금 맨 끝에 보면 지금 이 일반 노무자들도 큰 혜택을 보고 이북 동포들의 제국주의 소리도 좀
줄일 수 있다. 이 얘기는 모든 사람이 10억 정도의 재산을 갖게 되는 권리가 세상. 최저선이에요. 네, 그렇게 말씀을 하는 의미에서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 굉장히 선진적인 이야기잖아요. 이게 도대체 선진적인 게 언제 아니고 언제 나온 매우 거예요? 이게? 이상적인 이게 얘기죠. 이 네. 시집이 당시로 보면은 이 시집이 그 지금은 70년대 80년대 나오지 않았어요? 90년대. 90년대? 이분이 그래도 이분의 몇십억 정도 되겠죠. 네. 이게 한 몇 년도쯤에 나왔던 시일까요? 제가 이 발표 지면은 못 찾았는데 이건 네. 이제 뭐 에, 정말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런 이게 일표 90년대 초에 초예요. 작품 뭐 어쨌거나 작품 묶여진 게 아유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한 유토피아에 30년 대한 한 생각 중에 세대 하나죠. 전인데 네. 근데 지금도 이런 발상은 안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걸으면서 그 뒤로 계속 그 여러 시인들의 작품을 만나게 되는데 물론 이제 그 자연을 예찬한다 그럴까 그런 그 지역의 어떤 문화 뭐 이런 네, 것들을 기리는 그런 시들 그런 거 있는데 시인은 진짜 뭐 직업이 가난하죠. 가난이 직업인데 네. 이분이 뭐 삶이랄까 이랬을 때 결코 가난하지 않았구나. 그리고 그런 이력들이 놀라워요. 이분이 그 제가 이제 같이 공유한 작품 중에 아주 초기 작품이 있는데 나무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게 전쟁통 51년에 그게 동인지 천여지라고 몇몇 친구들하고 만든 작품에 근데 이분 이제 잠깐 이력을 보면은 연도가 1930년생이에요. 그리고 창원에서 태어났는데 저기 시에 다 나와요. 차이선이 아버님이랑 좀 비슷한 시기. 그래가지고 그렇죠. 조금 후배네요. 그러니까. 그 천석군이었는데 네. 그게 비난해져가지고 일본의 효고현, 효고요. 거기서 그러니까 당시 뭐 국민학교 그래서 중학교 한 2학년쯤 돼서 해방이 돼가지고 그래서 마산으로 들어와서 마산 중학교에 편입을 해요. 그런데 그때 그 중학교 국어 선생님이 김춘수였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여기에 시를 보면은 네. 뭐 도서관 얘기도 나오고 막 그러는데 그 효고현의 학교를 다닐 때 네. 도서관 키를 갖다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열심히 책을 봤다. 뭐 그런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좀 그 당시 인물상으로 보면 천재형이에요. 아 그럼요. 네, 뭐 굉장히 흡수력이 높고 근데 지금 우리가 천상병 그러면 이렇게 와 이게 좀 뭐랄까 약간 기인의 같은 느낌? 말하자면 일종의 금치산자형으로 네. 뭔가 노숙자형 그래서 뭐 나중에 이런 인물로 연세드셔서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이분이 그래서 51학번이에요. 51학번 서울대 상가대. 지금으로 보면 이제 뭐 서울대 경제과 정도 되겠죠. 거기서 그 무렵에 이제 그 대학에 들어가서 천여지라는 작품. 근데 또 이제 당시에 문해라고 하는 잡지가 있는데 거기 또 평론으로 데뷔해요. 근데 이 데뷔의 제목이 데뷔작이 나는 거부하고 저항할 것이다. 이게 그 평론 제목이에요. 근데 이 뭐 그런 뭐 평론까지 얘기할 건 없고 이 나무라고 하는 작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그 젊었을 때 지금 1930년생이니까 51년이면 지금 딱 대학생들의 나이에 평론의 제목들이 지금 그 저항과 거부와 또 자기 생각을 뚜렷하게 드러나면서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는 그게 이 작품에 다 들어있어요. 나무라는 작품인데 나무 사람들은 모두 그 나무를 썩은 나무라고 그랬다. 그러나 나는 그 나무가 썩은 나무는 아니라고 그랬다. 그 밤 나는 꿈을 꾸었다. 그리하여 나는 그 꿈 속에서 무럭무럭 푸른 하늘에 닿을 듯이 가지를 펴며 자라가는 그 나무를 보았다.
나는 또다시 사람을 모아 그 나무가 썩은 나무는 아니라고 그랬다. 그 나무는 썩은 나무가 아니다. 저는 여기다가 우리 찬희 선생님이 지금 이끄는 그 어떤 것을 여기다 뭐라고 해도 되지 않겠나 싶어요. 네. 바꿔놓고 보면은 네. 사람들은 모두 그 무엇을 썩은 나무라고 그랬다. 그러나 나는 그 나무가 썩은 나무가 아니라고 그랬다. 그 밤 나는 꿈을 꿨다. 그래야 나는 그 꿈 속에서 무럭무럭 푸른 하늘에 닿을 듯이 가지를 펴며 자라가는 그 나무를 보았다. 나는 또다시 사람을 모아 그 나무는 그것은 썩은 것이 아니라고. 가슴에 탁 와닿네. 아까 나 지금 완전 몰입했어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네네. 김종철 아닌 김종철들 얘기하고도 연결되네요. 네네. 근데 이게 51년 작품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네. 이런 씨앗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이문재 시인의 그 김종철들도 그랬고 축사를 아니 기본소득 그 잡지에는 축사로 실어놓고 여기다가 시라고 실는. 네네. 근데 이게 제가 뭐냐면 최근에 이제 제가 뭐 그 우리 시 문학 그거에 뭐 즉해서 쫓아 읽고 따라 읽고 그러진 않지만 우리 시인들의 작품을 언뜻 읽게 되는데 네. 어떤 생각을 해보게 되냐면 너무 이 뭐랄까 프리즘이라고 할까 무슨 셀로판 종이가 이게 언어라고 그런다면 네. 이게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거기에 걸러진 하나의 작품으로 된 것들이 난해하죠. 말들이 너무 많고 그렇죠. 뭔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일단 모르겠어요. 막 읽으면 일단 모르겠어. 무슨 말 하는지. 이 지금 천상병 시인의 이 언어 운용이랄까 네. 이 말을 대하는 태도 또는 그 말 너머의 어떤 현실 그거는 그냥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냥 그 현실을 그냥 그대로 드러내고 그렇게 드러낼 만큼 자기를 투명하게 내가 뭐라고 하는 것이 없는 상태로 계속 가져가는. 근데 요즘 그것이 이렇게 쓰면 신춘문예 당선은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럴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저는 시대가 이런 것이 네. 좀 우리 문학에 우리 시에 다시 좀 살아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일반적으로 천상병 시인 그러면 서정 시의 네. 그런 기천이라든지 뭐 이런 식의 그 시로 생각하는데 저는 아까 그 체조재산제를 권합니다처럼 이 속에는 그 담백하고 그냥 그 현실에 딱 붙어 있는 언어로 굉장히 이분이 뭐 날카롭게 현실을 뭐 비판하고 이상을 외치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때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 일상적인 그 삶의 모습을 그냥 담백하게 그려내는데 네. 그게 지금 상태 특히 코로나19의 시대에 읽어보니 놀랍더라 저는. 저도 젊었을 때 시를 공부한다고 쓴다고 그랬는데 오히려 이런 언어가 좀 회복돼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를 들면 이분의 탄생 연도하고 신동엽하고 같은 1930년생이에요. 아, 신동엽 그래요? 선생님이 30년이군요. 네. 서로 만났을 것 같고 그 만났을 때 우리 왜 같은 그 동기면 야 너 몇 월 달이냐 막 이런. 4.19 환경에서 아마 다 만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천상병이 나는 이분이 이제 설날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력 1월 중하순이잖아요. 빠른 1월. 근데 이제 신동엽은 8월생이에요. 아, 그러니까. 한참 애기네요. 학년이 다르죠. 학년이. 8개월 차이. 네, 학년이. 8개월 차이야. 네, 8개월 차이. 근데 이제 69년에 신동엽 시인이 죽고 신동엽 시인을 노래한 곡 신동엽이 있어요. 이거는 찬이쌤이 좀 읽어주시면 어떨까요? 어딘가요? 네. 곡 선동열. 신동엽. 선동열. 그래요, 진짜. 그게 선동열로 보입니까, 내가? 네. 아이고, 참, 죄송합니다. 네. 신동엽. 껍데기는 가라의 네. 신동엽 선생님이죠.
신동엽 선생님이 69년 4월 7일에 돌아가셨나 보군요. 네. 네. 자, 곡 신동엽. 어느 구름 개인 날 어쩌다 하늘이 그 옆 얼굴을 내어 보일 때 그 맑은 눈 한 곳으로 쏠리는 곳 내 무덤 있거라. 잡초 무더기 저만치 가장자리에 꽃 그 외로움을 자랑하듯 신동엽 꼭 너는 그런 사내였다. 아무리 잠깐이라지만 그 잠깐만 두어두고 너는 갔다. 저쪽 저 영광의 나라로. 근데 이런 시도 잘 썼네요. 느낌이 좋아요. 네, 잘 썼네요. 그리고 이제 그 어느 구름 개인 날 어쩌다 하늘이 그 옆 얼굴을 내볼 때 이게 이제 어찌 보면 그 금강이라는 장편 서사시에 거기도 아주 핵심적인 언어 그 시어가 하늘인데 그 하늘이 잠깐 옆 얼굴을 베었다. 이게 이제 그 동학에서부터 4.19 3.1운동 4.19 이어지는 그 하늘의 얘기가 사실 장편 네. 서사시 금강의 핵심적인 골자라고 그러면 누가 하늘을 보았단 말인가. 그렇죠. 네. 그랬을 때 이걸 이거 딱 잡아낸 거예요. 첫 구절에서 그죠? 근데 이제 이분 이 에피소드 몇 개 더 얘기해 보면은 그 60년대 67년 일인데 동베를린 사건, 네, 간첩단 사건, 네. 윤희상 선생이 관계된 윤희상, 네. 이응노, 네. 뭐 최정길 교수.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시대상을 보면 이제 60년대에 4.19가 나오고 그 다음에 5.16이 일어났잖아요. 5.16이 일어나서 군부 정권이 들어섰는데 박정희라고 하는 군인이 집권을 해가면서 그래서 민정으로 이양한다고 그러는데 본인이 군복을 벗고 집권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67년에 이게 이제 6.8 부정선거 사건이라고 그러는데 윤보선하고 붙어요. 맞아요. 6대 대통령 선거인데 지금 20대고 거기가 6대. 그런데 부정선거 얘기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 67년 선거가 중요했던 게 나중에 72년 유신을 하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근데 실제로 67년 선거처럼 해서 그렇게 가서는 자기가 집권을 못하리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런 부정사건에 대해서 막 동맹 파업이 일어나고 학교는 시끄러웠어요. 그리고 그 앞에 이제 한일협정과 관련된 그런 체제가 형성되어 나올 때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지금도 뭐 계속 그런 사건들이 반복된다고 봐야 되는데 일종의 간첩단 사건 같은 걸 만든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나중에 국정원의 그 과거사와 관련된 이거는 이제 참여정부 때인가 그래요. 2005년인가 뭐 그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진실화해위원회인가요? 뭐 정확한 명칭이 이게 뭐 이름이 너무 길어가지고요. 국정원 과거사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요. 그게 2006년에 2006년에 이거 이제 국정원에서 밝힌 거죠. 말하자면 6.8 부정선거에 대한 반대를 무력화하려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간첩단 사건을 포장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 67년 때도 최종심까지 가가지고는 간첩으로 그 선고를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이거는 너무나 어떻게 보면 지금 현실로 보면 이미 독일은 통일이 돼 있으니까 그런데 독일이 동서독 간에 경직화되기 전에 그게 동독과 서독, 동베를린과 서베를린 사이에 장벽이 세워지기 전에 이때는 아직 그래서 동서독이 어떻게 보면 오고 가고 그러는 거죠. 그 친척도 만나고. 근데 그 당시는 아직도 뭐랄까
남한 쪽에 대한민국의 경제개발 궤도가 본격화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국부의 수준으로 보면 북한이 조금 앞서 있던 있다고. 시절이죠. 네. 네. 그리고 아직도 그 해방 공간이나 그 이전 시제를 해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듯이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생각하듯이 남한과 북한 사이의 그 비무장지대가 딱딱하지 않은 시대. 예, 그래가지고 실제로 유학도들이 서베를린에서 공부하다가 동베를린에 갔다가 누구를 만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거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계기가 뭐냐면은 외화가 필요했기 때문에 당시 정부에서는 그 간호사 또 광부를 갖다가 독일에 파견했어요. 서독에 많이 갔죠. 많이 갔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가가지고 남북한 사람들이 만나서 연애 사건도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거 이제 국내 사정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정권의 입장에서 그거를 이제 간첩단 사건으로 포장해가지고 이건 이제 포장이라는 단어는 나중에 그 국정원위원회에서 이제 쓴 단어니까 그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천상병 씨는 자기 친구 서울대 상가대 친구 중에 뭐 여러 친구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 공부하던 친구도 있고 유학 간 친구도 있을 거고 그런 친구들하고 만났는데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이름이 뭐더라 강빈군가 뭐 하는 친구가 있어요. 동기 동창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그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이제 자기가 동베를린에 갔다 온 얘기를 하고 근데 이제 이 천상병 시인은 그때도 그 이후에도 뭐 그랬는데 500원, 1000원 이렇게 친구들한테 요즘 전문 용어로 삥을 뜯는 거죠. 친구들한테 야 술값 좀 주라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나중에 이제 그 당시 중앙정보부죠. 정보부에서 그 조서를 하고 그럴 때 토탈 5만 원을 갖다가 걷었다. 그게 공작금을 받은 거예요. 공작금이다. 공작을 받았다 해가지고 이분이 그 조사 기간이 3개월 그리고 구치소 이런 데서 또 3개월에서 한 6개월 동안 하는데 고문을 심각하게 받았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정기 고문을 실제로 받은 걸로 봐져요. 그래서 아기도 못 갖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재판 과정에서 뭐 별일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최종 심사 가서는 아무도 간첩으로 확인된 사람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철저하게 그 박정희 대통령과 윤보선과 그 67년 선거에서 부정선거가 벌어졌는데 그거를 덮기 위한 요즘 그런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만들어낸 사건인 거죠. 지금 그거는 이제 그 이후에 2000년대 들어와서 그 중앙정보의 그걸 이은 국정원이 우리가 그렇게 했다라고 밝혀놓은 거니까. 근데 저 아는 분도 동백님 사건 때문에 그때 당시에 독일에서 그 신학을 전공하던 학생이었는데 어쨌거나 갑자기 비행기에서 잡혀가지고 한국 와서 가락시장에서 거의 뭐 그러니까 정말 자기 신원을 밝히지 않고 가락시장에서 계속 일하면서 사셨던 선배가 계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분 중에 계시겠네요. 이 명단 중에 이름이 기억이 안 나. 그래가지고 이제 에피소드 그게 이제 그러니까 뭐랄까 그러니까 시를 썼으려고 했다면 공부를 좀 못했어야 돼. 친구들이 좀 그냥 유학 간 친구가 없었어야지. 유학 간 친구가 없든가. 맞아, 유학 간 친구도 없고. 근데 이제 뭐 연락 끊고 살던가. 뭐 그래도 시인이고 술꾼인데. 참.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행접병자 비슷하게 이제 고문하고 약간 좀 그 표현이 좀 죄송스러운데 약간 사람이 이렇게 멍하게 맛이 간 거죠. 이게 사진 보면 그러니까 이분 애기 같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그 총기 같은 게 이제 없어진 것 같은. 네네 맞아요. 총기가 없어진 그런 상태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이제 70년 71년 일인데 그게 67년에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고 계속 그러는데 그래도 이제
그 당시에는 그 서울의 주요한 출판사 또 뭐 한국기원 이런 게 이제 간철동, 지금으로 보면 종각 네, 네, 뒤쪽이나 네. 그다음에 인사동. 그러니까 서울로 보면 종로 2가 그 주변이 사실 거기하고 명동하고 50년대 60년대는 그 당시 서울의 중요한 문화인들이 모이는 데가 명동이거나 명동에 뭐 여기 뭐 돌체라고 하는 음악 다방 얘기도 나오고 시에. 아, 맞습니다. 네. 돌체. 그리고 인사동, 간철동 뭐 이런 라인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하면 만나서 이제 뭐 같이 어울려서 술도 먹고 밥도 먹고 뭐 이야기도 하고 토론도 하고 뭐 그랬겠죠. 근데 이제 항시 뭘 따로 벌이가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네. 만나면 이제 같이 어울려서 술 마시고 그러는데 어느 날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제 천상병 시인이 안 보인다. 그런데 진짜 너 봤냐? 언제 봤냐? 한참 된 거예요. 그 무슨 일이 있지? 그래가지고 이게 다들 거기서 모이던 그 술꾼이라고 할까 문화인이랄까 이렇게 수소문 했는데 아무도 언제 봤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종자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실종자 신고를 내고 네. 그래서 그 몇몇 시인들이 친구들이 뭐 그 당시 이제 시인들 박재삼이라든지 민영이라든지 네. 또 성춘복이라든지 이런 몇몇 문인들이 이게 실종이 돼서 죽었나 보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앞에 이 초기 시들인데 이거가 이제 나중에 이게 지금 79년이니까 주막에서가 그러니까 요 그 뒤로 쓴 것도 있지만은 새라고 하는 시집 본인이 묶은 게 아니고 친구들이 유고 시집으로 연락이 안 시집으로? 되니까 네네. 1306호 시집을 묶었어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천상병 시인은 춘천 시립병원인가에 아니 서울 정신병원 시립정신병원에 있는데 거기 의사가 보고 네. 의사가 또 문학하는 사람이었어요. 아, 딱 근데 알아봤구나. 신문에 네. 천상병 6호 시집. 아, 본인이 의사인데. 근데 자기가 네. 지금 치료하고 있는 환자가 천상병인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아, 몰랐대요. 근데 보니까 천상병이었네. 그래가지고 이제 소식이 전해가지고 그러니까. 천상병 여기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아. 그러니까 거의 행렬병자처럼 그렇게 그렇게 된 거죠. 들어간 거구나. 그래가지고 신원 확인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살아 있는데 유고 시집이 나와. 어이가 없네요. 어이가 없는. 참 슬픈 얘기입니다. 예. 그래요, 진짜. 슬픈 이야기예요. 네, 고문이라는 네. 게 사실 인간을 해체시키는 것을 목표로 네. 이 친구들이 이제 이놈들이 더 얻어낼 게 없고 이 사람이 더 알고 있는 게 없어도 이 인간을 일단은 인간을 망가뜨리는 망가뜨리고 거잖아요. 해체시키기 위해서 계속 고문을 하는 거니까 사람이 해체돼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요. 실제로 예전에 무슨 그래가지고, 프로에서도 그런 할아버지 있었거든. 서울대 다니다가 계속 고문당해가지고 일본으로 가서 지금까지 살고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네. 고문 후유증 때문에 정말 평생을 정말 정신병자로 막 그냥 사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네. 그 서울시립 정신병원에서 나와가지고 네. 그 청량리 병원이라고 우리 어릴 때는 그랬던 어디요? 것 같아요. 청량리? 서울시립 정신병원. 네, 청량리 병원 맞습니다. 맞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청량리 우리 때 정신병원이란 말을 우리가 썼었죠 그 당시 그렇죠. 때는. 거기인지 요새는 안 쓰지만 모르겠어요. 그런 뭐 말을. 하여튼 그래 저는 나와가지고 용인 살았으니까 용인 네, 정신병원 나와가지고 이미 유고 시집이 나온 시집이 나와가지고 세상에라. 그런데 이제 누가 이제 중심을 서가지고 그 음. 목순옥이라고 하는 분하고 네. 72년에 결혼해요. 네네. 그래가지고 또 누가 좀 돈을 대고 이래가지고 그 인사동에 기천이라고 하는 기천 가보신 분들은 꽤 많이 저 있어요. 귀천 문 앞까지 가봤습니다. 안 들어가 안 보셨어요? 들었어요. 네네. 너무 아까워요. 네. 그래서 원체 유명했으니까. 이제 그 당시 이제 보면은 제가 이제 이 진짜 그 어떤 언어에 뭐랄까 이게 프리즘조차 없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거를 아까 제가 그 기본소득 창간호 축사 같은 이거의 맥을 그런 시가 있는데 뭐냐면 기천에 전화가 있고 본인이 사는 의정부의 집에도 이제 전화가 생겼어요. 근데 저는 이런 시를
사실은 본 적이 없어요. 집에다 이 시에다가 자기 집 전화를 아. 독자들이 전화를 해요. 이거 어디 갔어? 적어놨는데 제목이 뭡니까? 우리 집 전화예요. 제목이. 우리 집 전화. 네. 드디어 우리 집에 전화를 놓았다. 89년 10월 15일에 놓았는데 일요일이었는데 의정부시 전화국은 일요일에도 일을 하는 모양이다. 전화번호는 873-5661인데 의정부 전화라는 걸 알아주기 바라오. 한무숙 여사에게 02를 돌려서 전화를 했더니 한 여사도 기뻐해 주더군요. 낮에는 서울 인사동의 기천 전화 734의 2828로 통화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기 바라. 이게 시야. 그러니까 여기로 전화하라고 시에다가 자기 집 전화번호하고 그 아내인 목순호 여사가 운영하는 기천 전화번호를 시에다 담았어. 내가 생각할 때 이거에 그러니까 뭐라고 이렇게 시를 만들어낸다 할까? 시를 짓는다 할까? 시라는 게 이거다라고 하는 게 없는 시. 진짜 말 그대로 우리 찬희쌤 전화번호는 몇 번이다. 마누나 선생님 전화번호는 몇 번이다. 그 번호를 갖고 내가 카톡을 검색해서 뭐 카톡 메시지를 남겼다. 이게 시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그런 시인 거예요. 갑자기 우리 지난번 방송에 아방가르드 생각나. 너무 예술적으로 흐르는 것을 좀 이렇게 이제 뭐랄까 풍자하고 패러디한 시 같이. 그런데 문형무상으로 쓰신 것 같아요, 진짜. 네. 문형무상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게 군데 보면은 예를 들면 이제 72년에 남북 적십자 회담을 해서 그 통신이 되고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식의 그 세상의 큰 움직임들에 대해서 본인이 캐치하는 어떤 받아들이는 한도 내에서는 그냥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발언을 해요. 그러니까 이 천상명 시인의 특징은 자기 자신한테 너무나 소박하게 정직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부분에서도 그 어떤 색깔로 씌어진 어떤 프리즘이 껴져 있는 그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있는 그대로. 근데 그게 지금 읽어보면 다른 어떤 시인들의 작품보다도 훨씬 더 뭔가 가슴에 와닿는. 이건 뭘까? 이 비밀은 뭘까? 제가 걸으면서 이 천상민 시인과 다시 만나고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이제 이문재 시인 만나서 1부, 2부보다는 저는 3부가 이거 이제 시집을 받을 때 저는 이미 이제 한번 읽어봤으니까 3부가 좋아요. 그건 뭐냐면 축사를 우리 할 때 무슨 이렇게 축사를 만든다 하지 않잖아요. 그냥 있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여기다가 시라고 담아내는 그 생각.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그 시라고 막 너무 이렇게 만들어내면서 뭔 말을 했는지도 모르는 발언의 알맹이는 빠져 있는 우리 시문학이 그런 거 아닐까? 그런 감으로 다시 이 최저 재산제 이렇게 읽어보면 이 말이 굉장히 큰 말이라는 걸 느꼈어요. 저는 이분이 삶의 역사가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요즘 드는 생각이 그러니까 이제 시가 한동안 정말 많이 외면당했잖아요. 대중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난해하고 읽어도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그것은 그야말로 시인을 위한 시? 뭐 이렇게 좀 대중들한테 인식이 되다가 근데 최근에 이문재 시인의 시도 그렇고 그 이산화 시인 시를 냈잖아요. 근데 악의평범서. 그러니까 악의평범서 냈잖아요. 근데 두 분이 되게 친하시죠. 근데 너무 독특하게도 독특하게도 이 두 분의 시가 지금 되게 잘 팔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건 뭔가 이게 그건 도대체 어떤 메시지일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예. 그 굉장히 실천문학적이잖아요. 이분들 시는 되게 직접적이고 그 사회의 어떤 메시지, 사회 이슈를 담은 메시지가 있고 그리고 이문재 시인의 시의 3부는 특히나 이제 미래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지금 미래에 대한 미래 세대에 대한 어떤 걱정과 불안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 것인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미래 세대를 좀 낙관적으로 열어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들을 하고 있거든요. 시로서, 시의 언어로. 근데 그런 시가 이렇게 많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지금 먹히고 있다. 이런 시를 대중들은 기다리고 있었던 거 아니었을까? 요즘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산화 선생은 최근에 많이 차용이라 그러나 오마주라 그러나 네. 그 종철이 박종철 열사 그 네네. 30주기 네. 그 가사를 이산화 선생님이 써주셨잖아요. 네네네. 제가 이제 그때 맞아요. 이제 저 작곡가 이창학 선생님한테 부탁을 했더니 네. 이창학 선생님이 또 이산화 선생님한테 부탁해서 했는데 그때 그 제목이 타인의 슬픔이었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타인의 고통. 타인의 고통. 네, 그 유명한 사실 제목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 악의평 검사도 사실 아이히만이나 독일 선생할 때 많이 나는 한나 아렌트. 네네. 한나 아렌트 그거를 가져오셔서 뭔가 더 풍성하게 어떻게 이게 또 이 우리나라의 사람들에게 신금을 다가오는 이렇게 쓰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네. 그게 사실 한 10년 아니야 한 5년 전, 10년 전에 냈어도 잘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그러니까 저는 그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뭐 김종철 선생 뭐 최근에 그 돌아가신 뒤에 그 발언록도 또 평론 뭐 에세이들 이런 걸 넘겨보면 자발적 가난 이런 얘기 많아요. 근데 맞죠. 그게 그 가난이 느낌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자발적 가난은 뭐 이런 질문이 계속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런 대목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이게 이제 1970년에 그 조태일 시인이 펴내던 시인이라고 하는 그 잡지가 있었는데 거기에 천상병 시인이 나의 가난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네네네. 그 발표한 시를 제가 한번 네. 읽어볼게요. 오늘 아침을 다소 행복하다고 생각는 것은 한 잔 커피와 값 속에 두둑한 담배, 해장을 하고도 버스값이 남았다는 것. 오늘 아침을 다소 서럽다고 생각는 것은 잔돈 몇 푼에 조금도 부족이 없어도 내일 아침 일도 걱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가난은 내 직업이지만 비춰오는 이 햇빛에 떳떳할 수가 있는 것은 이 햇빛에도 예금 통장은 없을 테니까. 나의 과거와 미래,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아, 내 무덤가 무성한 풀섭으로 때로 놔서 괴로웠음 그런대로 산 인생 여기 잠들다라고 싱싱 바람 불어라. 70년 7월에 쓴 시네요. 70년. 네. 근데 이런 이게 굉장히 심오해요. 햇빛에도 예금 통장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 햇빛이야말로 뭐 그 소위 기본소득론에 의하면 커먼스죠. 공유부중에 공유제 공유부죠. 네. 맞습니다. 거기는 예금 통장이 따로 없어요. 맞습니다. 근데 그 햇빛에 떳떳하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그러면서 이분은 지금 애가 없거든요. 근데 내 과거와 미래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아 그러면서 내 무덤가에 무성한 풀섭으로 때로 와서서 뭐 괴로웠지만 그런 대로 산 인생 여기 잠들다. 아들 딸이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왜요? 아들 딸이 있는데 이런 가난을 삶으로 살고 있다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게 자식들한테 굉장히 무책임한 것일 수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현실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지. 김종철 선생님이 계속 그 자발적 가난이라고 하는 거, 네네. 그게 이제 어떤 부분에는 욕망을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 욕망을 빼는 뭐 이런 것일 수도 있는데 그게 다 뭘까? 계속 그게 이제 하나는 정신적인 어떤 걸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네, 그렇죠. 그 저희 그 빈민운동하는 그룹에서 자발적 간원이라는 용어를 되게 철학처럼 쓰던 기간이 있었는데
이제 저는 사실 거기에 굉장히 저항적인 입장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때 젊어서 그랬나 봐요. 왜냐하면 자발적 가난은 있는 사람이 얘기해서는 안 된다. 유산자들이 얘기해서는 안 된다. 자발적 가난을. 왜 진짜 가난 앞에서 어쩔 수 없는 절대적 가난 앞에서 그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빈민운동을 하다 보면은 정말 절대적 가난 앞에 이제 전대적 가난에 놓여 있는 분들이 있고 그분들은 사실 욕망이 자리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진짜 굉장히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 활동가들이 아무리 우리가 돈이 없다 하더라도 그 뭐 활동비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손만 내밀면 누가 10만 원이라도 꽂을 수 있는 관계 미천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관계 미천조차 없는 사람들 앞에서 자발적 가난을 얘기할 수 있을까? 그 철학을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너무 멋져 보이려고만 하는 거 아닌가라는 것 때문에 제가 사실 조금 그런 반발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안찬 선생님 우리 카프카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야말로 그 욕망을 없앤 그러니까 이제 무력에 대한 욕망을 없앤 어떤 그런 철학적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겠는데 그것이 이제 당시에 이제 우리 활동가들이 해야 될 얘기는 아니지 않았나 그때는 그랬었어요. 네. 그러네요. 좀 어려웠어요. 그때 그 자발적 가난이라는 단어 자체가. 지금도 여전히 그게 간단치 않다. 저도 간단치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학을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선택적으로 문학이라는 걸 하고 또 이제 저같이 무슨 뭐 시민운동을 한다. 선택적으로 시민운동을 하는 사람인데 그것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삶이 아닌 것을 본인이 선택한 거잖아요. 근데 가난을 선택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가난을 얘기할 때는 아주 조심스럽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 이분이 이제 93년에 네. 의정부 병원 이제 피가 거기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네. 돌아가시고서야 그 부의금 네. 그 당시 돈으로 몇백만 부의금이 들어왔대요. 들어왔는데 93년도. 네. 근데 이제 지금 보면 그 몇 천만 원, 10배 뭐 좀 얼마나 되지 될까요? 않나요? 우리 뭐 그렇게 8배 따지지만 하여튼 정도 그 돈 근데 그 장모님이 이거 너무 귀한 돈이니까 그래가지고 집에 아궁이 속에다가 그걸 갖다가 숨겨놨 거예요. 누가 아무도 못 가져가게 뭐 어디 뭐 금고도 없고 그래가지고 뭔가 튈 것 같은 느낌인데. 쟤 또 누가 불 지른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모교사가 네. 그걸 모르고 생각 없이 아궁이에 그냥 여기다 불 또 뗐구나. 불을 뗐어요. 근데 다 타지는 않고 네. 그 돈이 좀 남았는데 그 남은 돈 가지고 나중에 장모님이 그 돈으로 장례식을 했다. 그런 에피소드가 또 남아 있어요. 정말 참말로 못 산다. 못 살아. 아니 그 수많은 중에 장판 밑도 아니고 선장도 아니고 웬 아궁이냐고. 정말 참. 아주 귀천이라는 시 보내주셨네요. 네, 그래서 이 네. 시를 마지막으로 이게 네네. 워낙 뭐 한국의 애송시 중에 네네. 애송시고 뭐 모르는 사람 네, 없을 걸요. 이거는 이제 젊은 세대 빼놓고는. 그 1970년 여름호 네. 창작가 비평에 그 그 몇 편 그 천상민 시인이 시를 발표했는데 그 중에 한 편입니다. 기천 하늘로 돌아간다 그런 네. 뜻이고 부제로 주일 그 천상민 시인은 그 가톨릭이었다가 또 보면은 부인 따라 뭐 연동교회라 뭐 나간다 뭐 이런 식으로 시에다 그걸 얘기를 해놨는데 그 주일에 어떤 죽음에 대한 얘기예요, 사실은. 그렇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네. 덤덤할 수 있을까?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도
아주 잘 나가던 트랜스젠더 과학자의 일대기, 딱 췌장암 말기를 진단받고 나서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모습이 딱 이 기천하고 비슷해가지고 사람이 어느 정도 성숙해야 죽음 앞에서 이렇게 초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귀천 읽으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즘 제 머릿속에 이 자발적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살고 있는 것에 대한 아주 큰 긍정이 있어야 된다. 이 시의 기천을 보면 여기서 살고 있는 게 아름다웠다고 내가 말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뭐 불가에서 얘기하듯이 사는 게 다 고통스러워, 힘들어. 또 매일매일 일상이 막 뭐 여러 가지 그 삶의 무게로 다가올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거기 안에 아주 깊은 긍정이, 삶에 대한 긍정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분의 삶에서 보면 그런 긍정이 가능한 자기에 대한 생각이 뚜렷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천상병 시인을 언뜻 이렇게 그냥 그런 저런 에피소드나 어떤 그냥 풍문처럼 네네. 뭐 그냥 술꾼으로 생각하고 기인으로 생각하고 꼭 그런 건 아니었다. 네네. 네. 그런 게 그리고 여전히 그 이문재 시인의 그 기본소득 창간호 축사 그것의 어떤 맥락과 이 천상병 시인의 최저 재산제. 네네. 최고 재산제가 아니고 최저 재산제. 네. 최저 재산제예요. 그러니까 그러고서 이제 생각해 보면 그렇지 임금 노동자한테 최저 임금을 준다면 그런 것처럼 재산도 최저 재산을 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우리 찬희 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고 재산제가 아니고 이런 발상을 한 거 아닐까라고 하는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오늘 이제 쭉 방송을 하면서 우리 청취자분들이 중요한 맥락이 뭐였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 정도로 왜냐면 우리가 이제 기본소득 관련돼서 또 최저재산제 관련해 가지고 시를 읽었지만 사실은 천상병 시인에 대한 또 삶을 대하는 자세나 또 우리 또 그 안에 중간중간 끼어든 역사적 사실들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엮여서 이제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다 보니까 무엇이 어떤 중요한 맥락이 뭐였을까 되게 궁금해하셨을 텐데 저는 사실 카프카님 방송을 그냥 인물열전이라고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인물열전, 그러니까 어떠한 주제든 그거와 엮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주시는 것 같아서 그게 되게 재밌게 들었어요.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천상병 시인과 이문재 시인, 이렇게 또 김종철 선생님의 이야기로 우리가 이제 한 시대의 그 시들 한 시대를 풍미했다고 하기엔 좀 너무 가슴 아픈 천상병 시인 같은 경우에는 여하튼 그 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미래 세대를 위한 이야기들도 잠깐 나눠보았습니다. 자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